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택사업연구원의 권조환입니다. 이 더운 날에 아무리 가정의 달이지만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참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세종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드릴 제목이 사실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입니다. 저게 제목이 광범위하고 커 보이긴 하지만 저희 그 전문가들 한 10년 동안 해왔어요. 올해는 변할 거다. 올해는 이게 조짐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그러기를 반복한 게 거의 10년 가까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술 마시면서 요번이 진짜일까? 요번에 오신 이 때가 진짜인지, 진짜 우리가 휴거가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역시 올해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목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작거나 크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이든 부동산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제가 시험 문제는 첫째 두고라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할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지만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시장에 대한 중장기 변화를 10년 내외 정도의 과거 변화 패턴을 보고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목모아 외들었던 인구, 가구 구조 변했다는 거 잠깐 보고,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러면 틈새를 보자. 이 틈새라는 것은 저희는 산업연구원이니까 서플라이 사이드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런 걸 좀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졸리실 텐데, 제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변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막대 그래프는 지금까지 공공에서 공급했던 택지개발 면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도 이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막대한 물량의 이제 그 택지가 공급됩니다. 근데 택지가 공급이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그쪽으로 개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주택 산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땅을 사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 나대지를 사서 마르게 이렇게 토작업해서 집을 짓고 하는 그 과정이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때마다 만나야 되는 공무원과의 투쟁, 면접, 이런 것들이 비용이 꽤 막대하다는 얘기죠.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토작업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에서 8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적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가는 동안에 드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택지를 개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봐왔던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량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안정성을 가져줬기 때문에 수익성이 양호하게 하는 것이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미분양 물량인데요. 택지 개발이 공급이 될 때마다 미분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민간 섹터는 따라갈 뿐인데 잘못은 정부가 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민간 섹터 잘못한 게 없느냐? 잘못한 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이 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불리고 분양가를 산정하고 여하튼 그런 거를 다 차치에 들어서 모든 블레임을 받고 떠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방정부가 생겼던 주택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패턴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부터 나왔던 택지 공급 물량들이 커졌고요. 또 이게 계속 주는 이유는 이때부터 택지 공급을 주도해왔던 LH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부담이 더욱더 체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미분양 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통 택지 개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심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 곳에 택지 개발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구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항상 거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주거 수요를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 값싼 택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를 통해서 대량 공급하는 것이 기본 패턴이었는데
도시의 외연의 성장 저런 부분들이 이제 니즈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봐줄 부분이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 그래프는 그 해에 신규 공급된 물량을 분모로 놓고 여전히 미비로 남아있는 물량을 분자로 놨을 때에 외환위기 때에는 그 비율이 5.9%입니다. 100개 공급하면은 6개 정도는 안 팔렸어요. 지금은 100개 공급하면 한 13개 정도는 안 팔리고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분양시장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 더욱이 주택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판단이 부족이다, 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걸고 넘어간 것이 중앙정부가 했던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가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임대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이제 꼭지가 나오고 있죠. 저것도 임대사업이 분양이 안 돼서 가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험 볼 때 학력고사 보고 1차 보고 2차 봤는데 1차에서 떨어지니까 2차까지 처음부터 2차 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분양사업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이젠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간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지 임대가 그럼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민간의 공급 실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좀 빨간색, 주황색이 민간이고 짙은 네이비색이 이게 공공입니다. 공공이 17만 가지 공급하고 있어요. 민간은 줄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민간은 그나마 장사가 안 되면은 공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중에 공급이 안 돼서 발생하는 주거 안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은 더 많은 물량을 밀어냅니다. 근데 저 많은 물량들이 여전히 거꾸로 민간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왔던 것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좋은 얘기입니다. 싼 가격에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성공을 하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값싼게 택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의 땅값이 보상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메리트가 없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다행히 그때부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시세 대비 보금자리의 분양 가격이 가진 메리트가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사실 공공했던 이런 대량 물량 공급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산업의 업체 변화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한 사당 주택 공급량이고요. 위에 이 꺾은 선 그래프는 회원사입니다. 회원사가 2006년도에 6,600개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보통 아시다시피 주택사업자 등록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엔트리 배어리어가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앞에도 봤다시피 공급량 줄듯이 업체도 줍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2010년도에 한 개사가 공급하는 게 52개예요. 평균이. IMF 외환 얘기 바로 직후에 6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더라도 지금 금융위기가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매출에 대한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한다면은. 그만큼 시장이 줄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요 그래프는 건설 투자에 대한 막대 그래프고요. 하늘색은 주택 건설 투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GDP는 계속 성장을 하고 절대 금액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주택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은 여전히 SOC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소폭이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택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것만큼 시장이 얼어지고 있다, 전망이 어둡다, 분양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OECD의 2007년도를 그냥 크로스섹션을 쭉 잘라버립니다. 수박 자르듯이. 이거는 인구 증감률과 저쪽은 건설업 비중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포지션이 여기 있는데요. 계속 인구가 저 줄 거거든요. 향후. 그렇죠? 그러면 건설업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패턴입니다. OECD가 우리가 똑같은 패턴을 간다고 한다면은.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GDP, 1인당 GDP인데 GDP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습니까? 건설업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보다 건설 위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 성장 동력이라는 얘기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자꾸 성장 동력,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외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전히 창조 관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담는 것이 저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계속 지질인지 대표가 늘어나고 주택이나 건설 이외에 다른 쪽의 부가 창출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구 성장이 계속 준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가격 지수를 호드리 프리스카시라는 사람들이 지수를 분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거짓말 같은데 가격이라는 거는 시간 지나서 쭉 올라간다. 근데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진동폭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세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5시 40분밖에 안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럼 설명을 천천히 드릴까요? 예. 너무 빠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근데 이게 거꾸로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변동폭보다는 내려가는 변동폭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의 원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 폭 자체가 느끼는 것이 크다는 얘기죠. 저게 가격이 사람에게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뭐 거래, 뭐 공급량, 수요량, 뭐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뭐 있는 거지만 이 가격 변동 패턴이 저렇다고 한다면은 저거에서 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기본적인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선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기 추세선을 평균으로 바꿔놓고 요 그래프가 바로 단기 변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은 증가가 상승세가 증폭되거나 위에 저 실링을 치고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내려가서 하락세가 둔화돼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온 형태의 사이클을 그린다는 것이 이제 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그 점선을 부분도 보면 이 폭이 줄고 있습니다. 밑에 하락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게 줄는 건 크지 않지만 상승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혹은 5년 이내에 혹은 10년 이내에 내가 집을 사서 집의 가격이 올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캐피털 게인의 가능성이 점점 줄다는 얘기고 그 폭도 준다는 것은 다른 투자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을 안 산다. 그러면 수요는 없는 거고요. 수요가 없다. 그럼 분양사업은 사라지는 거고요. 분양사업이 사라진다. 그러면 다른 대체 산업을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를 뻔히 한번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 단기적으로 하는 변동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가격을 잡았다라고 정부는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금자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시장에서 민간 섹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함으로 해서 그리고 그보다 가격이 낮게 후드러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저게 그래프가 장기 추세 이렇게 우상으로 봤는데요. 만약에 인구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폭이 점점 각도가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승폭보다는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추세 변동 보수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캐피털 게인의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결국보다는 자본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 소비를 구성해서 우리가 볼 때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구분해 봤을 때에 주거 서비스, 전세 입자 간에는 전세 가격을 보통 사용 가치라고 보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된 가격에 대비해서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는 것 같다가 만약에 자산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교환 가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산으로서의 기능인 캐피털 게인이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교환 가치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투자 동기에 의해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 내가 그 집에서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그 집에 살지만 다른 집보다 그 집에 살면은 100원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신고했다시피
어느 지역 아파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았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그럼 룰이냐? 룰은 아닙니다. 순간 매매가의 호가가 떨어지고 순간 전세가의 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이렇게 역전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답변했다 보기 어렵겠죠. 다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자산에 의한 자산의 개념으로 인한 주택에서의 가치 구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본다고 한다면 주거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 구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걸 만족시키는 것이 다시 자산으로의 가치 혹은 자산 가치 일부분이 주거 서비스로 체화된다는 것. 저 집에 살면 뭔가 기분이 좋아. 옆에 복도 너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강의하시거든요. 아까 저거 말씀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행복의 조건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가시는 분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픈 투비 저기는 남자보다 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담할 때 우리나라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불황이 그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자산에서 내가 집을 팔아서 느끼는 캐피털 개념의 행복감이 사라지고 그냥 이 집이 좋아. 이 집에 살면 이웃도 좋아. 우리 집 동네 짜장면이 옆집 동네 짜장면 더 맛있어. 값도 싸. 서비스도 좋아. 빨리 와. 애들도 공부 더 잘해. 길거리가 깨끗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컴퓨터 보면서 야 100원 올랐다 200원 올랐다 막 올랐다는 것이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집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요 라는 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웃을진 얘기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것이 점점 증대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산업의 영향 효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마치 대량 공급은 이제 소멸됐습니다. 왜? 수요가 준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소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지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00대 도급기업 중에 남아있는 게 70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가 남을까요? 70개 업체가 남더라도 70개 가지고 있는 인원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체 건설 물량이나 주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소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버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므로 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경쟁이 심합니다. 누구를 밀어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 위험은 시장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체감해서 증폭시켜서 봤을 때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당 공급 물량 감소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사업성을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노려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매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한정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비용 감소밖에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일정한 수익을 내려고 하려면은 저 비용 감소가 뭡니까? 사람 자르는 겁니다. 도급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주거 서비스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탈피한다. 임대시장 간다. 임대시장 사람들이 왜 안 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레미안 임대를 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거기 가죠. 그렇죠? 갑니다. 임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진 않지만 싸진 않겠죠? 임차인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삼성에 가겠죠.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가 브랜드가 떨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이런 데 투자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투자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거의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거기서 데모 한 번 하는 순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불려가서 그걸 해명하고 왜 그런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라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드라이하고 몰인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라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왜? 대리를 맡겼으니까. 그렇죠?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차인과의 접촉하는 컨택 포인트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같이 겪어야 할 그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갈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임차인도 임대인은 모르고 임대인도 임차인을 모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시장이 사회적으로 경제나 시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차 수요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분들에게 적당한 주거 니즈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충족시키는 쪽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업체들이 시공 능력이 아니라 기획 운영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주택의 가치가 아니라 주택의 리세일 밸류가 아니라 이 집에 살았을 때 내가 주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쾌감, 행복감 그겁니다. 우리 집 짜 있는 집이 단무지를 하나 더 준다. 그것도 행복감입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란 얘기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력보다는 이제는 니즈에 맞춰 딱딱히 해주는 겁니다. 여기 뭐 다 자제분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애들마다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이 뭐 스펙트를 넣지 않습니다만은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애들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라이프 사이클마다 다르잖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것이고 이제 그렇게 늘 변화하는 그 사람들의 애들의 니즈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커다란 변동에서 많은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한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걸 조치해낼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주택 수요를 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인구입니다. 인구는 2030년도인가요? 5,200만이면 끝입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감소한다는 얘기죠. 인구 감소는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어떨까요?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적다지는 거고,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적으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길도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생산, 고용 다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3대 업종을 다 버렸습니다. 외국 사람 들어와서 다 살고 있죠. 여러분 좀 건설 현장 가보세요. 누구 있나? 거기 동남아 사람도 와서 시멘트 비비고 벽돌 나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크래프트맨십, 그 하자 보수의 퀄리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닥쳐 있는데 더욱더 그 위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인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진다? 야, 그럼 생산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말해 다시 또 소득 창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쟁에서 뒤지는 거죠. 경쟁 뒤지면 똑같이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가 필요하고 성장 동력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목매달고 있습니까? 수치에 목매달고 있죠. 이제 수치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저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보니까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고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그 돈의 반은 다른 나라에 갑니다. 우리나라에 없었던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를 옛날보다 훨씬 더 2배, 3배, 4배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투자 같은 게 쉽습니까? 투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증하면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인구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둘째, 인구는 저는 방공방적세이기 때문에 국방입니다. 국방. 물론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를 쏘는 것도 사람이 눌러야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누군가가 엔터를 눌러야 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그래도 포 쏘고 난 다음에 누가 갑니까? 늘 여기 남쪽 땅에 가서 한번 또 정리하고 와야 거기다 기대 꽂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덩어리 끝나는 거 전쟁의 끝인데 국방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인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수가 많은 게 크다는 얘기죠. 옛날에 인도가 인디라 간디 수상이 있을 때 그랬거든요. 70년대 그랬나? 80년대 그랬나요? 중교수님? 우리는 인도는 드디어 앱솔루트 파버티에서 벗어났다고 진짜 빵 쳤어요. 드디어 절대의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그 옛날에 떵떵거렸던 나라가 지금은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브레인 드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잡을 안 잡고 전부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잡을 잡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인도 생산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걸 고리를 끌은 것이 바로 IT였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인도가 성장에 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인구 규모가 크니까 그 성장력과 함께 멀티플라이어가 생겨서 내수도 크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생기고 인구수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코카콜라가 짊어지고 중국에 들어옵니다. 팔아주십시오. 그럼 팔기 위해서 닉슨이 옵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런 거란 얘기죠.
이게 좀 제가 너무 침수봉되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인구란 얘기입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구 수를 보면은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여전히 증가합니다. 가구 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건 1인 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1인 가구가 95년도에는 10.7%인데 지금이 2010년 23.9%입니다. 이 비율은 2배밖에 안 되지만 재미있게 절대수가 1600, 여기서 숫자를 보면 4100입니다. 한 3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1인 가구가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2인 가구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재미있게 2005년도까지 센서스 따르면은 4인 가구가 제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의 특성인데 2인 가구로 바뀌었어요. 3인 가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있거나 뭐 편모에 아이가 있거나 편부에 하나 있거나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혼자 있거나. 이것이 뭐 젊은 사람이든 늙어서 상처한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뭐 바이오젤이었던 사람이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는 여전히 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루가 문제입니다. 저 베이비붐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도 멀어지고요. 오늘 아침에 뭘 먹은지도 모를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은 생산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밖에 없죠. 있는 탤런트를 한정적인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산성이 둔화되죠. 소비성이죠. 케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회적 코스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좀 굴리미한가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제일 밑에 게 프랑스인데 여러분 프랑스 뭐로 유명하죠? 저출산이죠.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노력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115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18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얘들 문제라고 한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란색인 초고령 사회거든요. 14%에서 초고령 인구가 20%까지 가는 진입 소년 수가 우리가 8년이 그밖에 예상되죠. 8년이라는 얘기죠. 이 예상되는 게. 그 저 때부터 전체 인구의 30에서 40%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여러분 미국이나 저기 유럽에 가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맥도날드나 버거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그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유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저희 오피스 빌딩의 1층에 경부에서 요즘은 안경 쓰고 아주 나이스한 분이 계십니다. 왠지 교체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3D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좀 있으면 이제 푹 쉬어야 되는데 저도 가면 그거 할 겁니다. 기름 넣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집밖에 없죠? 소득 없죠? 어떻게 소비를 하죠? 소비 줍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의 규모가 소비가 줄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내수 소비도 줍니다. 그럼 내수 산다면 더 줍니다. 그렇죠? 암울하다는 얘기죠. 너무 한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던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얘기죠.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빠르다는 것. 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고 막 그런데 2010년도 현재와 2030 기준으로 봤을 때에 사람이 살면서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2010년도에 보면은 주택 마련이 16개 중에 7위 했습니다. 중간 했어요. 그렇죠? 중간 위입니다. 16입니다. 2040년도에는. 주택 마련 뭐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사람의 인식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 주택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살아봤자 감방 오르고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 이 마련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좀 더 이제 좀 밝게 제가 좀 늦었지만 좀 제가 후회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보면은 주택 마련이라는 거는 거처 마련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주택만 있으면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스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 절대 부재라고는 없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근데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택수를 추정할 때 보면은 저 맨큐 웨일 모형을 쓰는데요. 저게 이제 2010년도 46만에 2019년도 41만, 밑에 두 번째 추정한 거는 2011년도에 43만인데 2020년도에 30만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건 왜 그러냐면 인구가 주는 거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거죠. 저거는 저런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지 저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숫자 가지고 정부는 주택조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이 숫자 가지고 주택조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부터 분양가 임대를 분배를 하고 수립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저 숫자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폭이 우리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점유 형태로 가버리고 나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협의의 주택 수요, 집 사시겠어요? 라는 말보다 집이 필요하세요? 라는 걸 바꿔주면은 주택 수요라는 개념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사업이 아니라 임차 사업도 포함해서 주택 수요로 카운팅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의 그런 샥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2030년도엔 저희 24%까지 들어갑니다. 24%. 그러니까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싱글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싱글은 도처에 있습니다. 저때 싱글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대본적인 점유 형태가 월세입니다. 그러면 저 월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차 사업 구조에 베이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소득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전세를 좋아하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저것만 보고 임차시장이 있다고 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여기 앞으로 쫙 가면 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저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아니면 임차고 임차 아니면 분양인데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토지임대부, 분납형 모든 간에 기본적으로 엔드주로 떨어지는 거는 분양 아니면 임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많은 걸 주겠다고 저거 하나 고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보니까는 보통 임차 시장에서 한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이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전출입 기준인데요. 오피스텔 같이 전출입 신고 안 하는 건 빠졌습니다. 그럼 150만 생각을, 한 130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130만, 그럼 2년이면 260만. 여기 중개시면 계시면 그만 잘만 잡으면은 수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옮겨야 될 텐데 옮기지 않고 계약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올리고 맙시다 고 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늘어난다면 모든 간에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피가 됐든 뭐가 됐든. 260만이면 우리나라가 보통 2012년 기준으로 800만 정도가 임차 가구입니다. 800만 중에 260만이면 얼마입니까? 한 5분의 2 되나요? 그렇죠? 5분의 2. 그럼 우리나라 임차 가구는 6년에 한 번 인사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임차 가구도 집을 살 때까지 6년에 한 번 이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사를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 이사가 지역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만 잘만 카운팅하면은, 중개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는 베이스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막 거꾸로 막 좋은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앞에는 막 어려운 얘기 하다가,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왜 카드 보면 패 하나 잡는 거 있잖아요. 패 딱 잡는 순간부터, 야, 이제 하나만 누르면 이제 트리플이야. 막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소득도나 암울하죠? 추가적으로 수요 발생할 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숙화. 성숙화는 뭡니까? 노화 바로 직전 상태가 성숙화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노화는 대부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틈새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가 답입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새 하나 찾아보자고 이제 막 해줘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줘보고 저것도 해줘보고. 여러분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 중국집 중에 섞어 먹는 게 뭐가 있죠? 그 양장피. 양장피는 오면은 그냥 놔두면은 먹고 싶으면 골라 먹기 참 편한데 꼭 섞어요. 섞으면은 저는 다시 뒤져야 됩니다. 내가 찾는 게 뭐 당근이 어디 있는지 색깔도 뭐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찾으러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찾자는 얘기죠. 일본은 얘네들은 우리에게 참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저도만 골프 하시는 분 아시겠죠? 앞에서 누군가 먼저 퍼팅 라인을 보여주면은 그런 편한 게 이거예요. 이 컨닝할 수 있는 유일한 샘플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중국도 우리를 샘플링해서 카피를 하겠지만, 그래서 일본은 우리 그렇게 해서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그래프가 공급량입니다. 주택 공급량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우리 1대1 싸우면 일본에 집니다. 화해해야 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줄게 되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버블 붕괴된 시점이 있었죠. 일본이 그 유명한 버블 붕괴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1900년,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인데 이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 떨어지면서 모두가 떨어지나요? 주택공급도 떨어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성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연평균 일본의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득 떨어져, 공급 떨어져,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인구가 1억 좀 넘는데요. 인구 곱하기 100분의 1이 일본의 적정 주택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성장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고령사회고요. 인구 감소했죠? 그 다음에 초고령사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거를 빨리 도착할 거예요. 인구가 느릴지 모르겠지만 요거 빨리빨리 갑니다. 이거보다 이게 먼저 온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가 온 게 바로 성장세가 좋아야 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일본에.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 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보다 2인장 지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에 비해서 주택시장 기준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에 뒤지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막 이제 그거에다 논리를 세우려고 갖다 막 맞춘 겁니다. 뭐 버블 붕괴되고 고령사회 되고 뭐 이런 것을 맞추는 게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2장에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성숙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그 성숙화 단계가 바로 버블 붕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공급이 감소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성숙화 시장을 볼 수 있겠죠. 그때 고령화 진입했고,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2018년 고령사입니다.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도착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터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장 침체가 저쪽은 버블 붕괴고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에 발발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목 주택시장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번씩 나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계단이 하나 떨어집니다. 라고 시프트 다운 됐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이거죠, 이때는. 이땐 일본은 지금 여기 도착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거를 카피하면 우리도 뭔가 좀 다른 비즈니스 찬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은, 임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일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이 임대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갔을 때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아파트 중심의 시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연립과 다세대 단독과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보증금이 없는 그냥 순수 월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월세는 내가 그 집에 살려면 내는 돈, 그리고 그 값어치를 위해서 나는 이 집을 나는 거기서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세는 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나가면 안 돌아오는 돈을 물론 나가면 안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만큼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 월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면 월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면 월세 안 냅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기지 때 전부 다 70~80% 고정금리거든요. 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70~80%가 뭡니까? 변동금리입니다. 나도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국민성이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월세입니다. 보증금 없습니다. 보증금은 2~3개월치의 월세만 내면 그럼 끝이에요. 나갈 때 문 망가뜨렸다. 이번에 중국 선수들이 문 망가뜨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어리랑 AFC 챔피언 할 때 저렇게 망가뜨려 가면은 그 돈으로 반환을 안 하고 보수를 하고 남은 돈을 주고 나가는 것이 그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벽지 가려줘요? 가려줘야 됩니다. 임대시장이기도 하지만은 임차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왜? 보증금 때문에.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은 임대인에게는 뭡니까? 부채죠. 돌려줘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임차인은 그 집에 대해서 그 보증금만큼의 에코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점유권이라고 해서 점유 형태로서 소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은 점유권 이상으로의 지분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창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쓸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차인이 더 많을 때, 그 가격이 집이 쌀 때, 보증금이. 그렇죠? 그런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왜 임대를 하느냐? 아니, 아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 월세를 중심으로 하니까 갖다 두드려 맞추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맞춰가는 겁니다. 맞추고, 만들고, 또 따라오고, 맞추고, 만들고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구나 가구 변화에 보면은 이거하고 가격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중에서 언제부턴가 실제 GDP 성장률과 매매 가격이 동매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격도 오르고 소득이 떨어지는 것만큼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턴이 과학적으로 뭘 써서라도 증명이 안 되는데 이런 패턴이 보이니까 괜히 의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 다니면 공부가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자꾸 제가 처음부터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장을 시켜야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통해서 소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폐량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은 당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한 만큼 매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은까지 있었던 2~3년은 그 전까지에 너무 높게 올라간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또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역시 또 가설입니다. 이 막대기는 주택보급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량인데요. 10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가 100이면은 우리가 110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수가 주택의 수요 기본 단위로 한다면은 주택 수보다 가구가 10개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수를 보게 되면은 308.5입니다.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 수준 400개보다 낮다는 얘기죠,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도 공급표가 있다고 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대량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주택업이 충분히 됐고 스탁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뭐 다시 수리해서 고칠 수도 뭐든 간에 일단 스탁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자가 보유율이 60%고 그 다음에 61%로 조금 증가하고요. 자가 점유율이 49고 자가 점유율이 45.8%입니다. 자가 점유율이 뭐냐면 내가 내 집을 내 집을 사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자가 점유율이라고 보자는 얘기죠. 자가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집은 저 멀리 경기도에 있는데 내가 지금 전입신고에 살고 있는 집은 어디냐? 서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집을 사고자 하는 것은 구매 행위고 실제로 주거 서비스를 향후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아까 처음에 봤던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상품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계속 가격 오르길 바라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서비스를 향유하는 지역은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스매치죠. 뭐의 미스매치냐?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입니다. 왜 미스매치됐느냐? 공급이 전부 어디 됐습니까? 도시 외곽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1년에 됐으니까 거기 집은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러니까 주거 하는 거는 거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마련이 중요했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나 주택 공급을 하던 정부의 정책이나 거기에 따라가던 주택 산업이나 모두 다가 주택을 줄 생각을 했지 그 집에 살려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집에 사고 싶으면 저보다 서울에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집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적을 더 주는 것도 맞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서울의 도시를 빨리 개발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왜 멀리 있는 집을 사야 됩니까? 저는 참고로 직장은 여의도지만 사는 곳은 일산입니다. 그렇게 별로 문제는 못 느껴요. 빨리빨리 갈 수 있고 빨리빨리 태어나고 좋습니다. 아주 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것도 틈새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집만 하나 덩그러니 그냥 드라이하게 1, 2, 3, 4에서 1만 주면 된다. 그러면 오케이란 얘기죠. 근데 1이 아니라 1 속에 데스로 들어가 있는 변수가 1에는 33평에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에 뭐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 뭐 어딘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은 2까지 충족시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비즈니스 찬스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 시장이 계속 좋다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5년의 증거를 보면 결국 전월세 증거율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 전월세가 보통 임대 사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수입에서 창출해야 될 것이. 비용은 다 차치해 두고라도 월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나중에 팔고 나갔을 때 임대 사업자도 집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캐피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없나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강가까지 생각을 하면 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렌트가 일본같이 순수한 월세 구조라고 한다면은, 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번에 제가 조사한 게 따르면 2011년도 주거시장 조사에 따르면은 한 80%가 임차 가구에 80%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의 한 50%가 전세 가고 싶어 해요. 그거 보면 임차 시장에서의 월세 중심 구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저 좋은 얘기입니다. 저 렌트 컨트롤 하게 되면은 영국 같은 사회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영국 렌트 컨트롤 했어요. 저게 원래 처음 도입된 것이 2차 대전 이후 집이 다 파괴됐어요. 하도 폭탄을 쏴대가지고. 스탁이 모자릅니다. 임차 가구가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정부지죠. 어제 100원인데 오늘 1000원이 된 겁니다. 렌트 컨트롤 필요해요. 우리 스탁이 이렇게 모자릅니까? 모자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렌트 컨트롤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공공이 계속 공급하면서 렌트 컨트롤 한 겁니다. 하는 순간부터 민간 섹터에서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이 푹 줍니다. 1967년, 60년 이후부터 갑자기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수탁량을 줄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렌트 컨트롤을 했는데 렌트 컨트롤 때문에 임차에 가야 할 주택이 줄고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 상승 압박이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시키죠. 그러면 옛날에 철근 2개 넣을 거 철근 1개밖에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양의 아까 퀀티티로 얘기하면 하나 주는 거예요. 집은 하나 줘 가져가. 근데 그 집이 옛날 집하고 지금 집하고 비교해 보면은 벽도 하나 빠진 거예요. 동파이프가 옛날에는 이만큼 요만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이 화장실이 옛날에는 2개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옛날에는 베스트업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절감해야지 이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가격 통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다. 좋은 얘기예요. 월세 확산 속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 정부가 공급해주고 있는 지원제도 중에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증해주죠. 그렇죠. 보증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이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른손으로는 임차인을 위해서 전세를 떠나지 마시고 오른 전세금을 저희가 보증해 주시니까 전세 사십시오라고 하고, 왼손으로는 민간 임대업자에게 월세는 잘 모르겠지만 니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봐라, 임대시장이 확산된다고 하니까 월세는 나몰라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손 왼손이 따로 떠보는 게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민간임대 확산될 수 있을까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전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전세 형태로 월세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5년 있다가 투표할 때 선택할 거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양에서 쫓겨나가는 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숨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세 상한제, 좋죠. 좋죠. 저 좋은 얘기입니다. 저래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은. 그리고 비용이 아주 싼 형태의 주택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슬럼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명계획이라는 중요한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페어 마켓 프라이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건 안 될까요?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럼 시장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부가 아는 시장 가격과 임차인이 아는 시장 가격은 다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한번 쭉 나갔습니다. 증폭시켰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들어가 있는 베이비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막 꼭지를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꼭지가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 연결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는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54년에서 64년 사이에 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베이비붐입니다. 여러분은 베이비붐이라고 명명이 돼 있고 808만 명이 여기 있다고 하고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6.1%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곧 은퇴입니다. 55세라고 한다면 다행히 국회에 계신 나리들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 정년을 연장 허한다. 그래서 좀 빡빡 쳐서 갔지만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득을 유지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연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사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각해야 되겠죠? 요즘 리버스 모기지 않습니까? 주택연금. 소유주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걸 하십니다. 지금 큰 데 살고 계시는데 집이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져서 놓치셨어요. 아버님은 그냥 사시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가자고 합니다. 왜?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아버님 안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불행해서 저희 가시는 겁니다. 저 옆에서. 저도 반성하겠지만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득 창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도 어떡하죠? 우리들은 그럼? 저희 짐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이제 신세대하고 이제 베이비붐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프로? 야, 우리들이 나라 그래도 이렇게 갖고 쓰면 자식들아 잘 좀 컨트롤하고 좀 우리 좀 먹여 살려봐. 그랬는데 이 양은 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좀 나가세요. 나가셔 저희가 잡을 잡니다. 잡을 잡고 소득을 타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연금을 더 낼지 말지. 그 얘기하는 얘기죠. 에코스에 저희가 얼마 전에 수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단조로 드러나요. 부잣집 사람들은 그러니까 캥거루족입니다. 부모가 주겠지. 계속 그래서 부모가 강남에 살면 나도 강남에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떡하냐? 그럼 집 안 삽니다. 그러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0명 중에 70명은 집을 또 사겠대요. 집을 이렇게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희망사항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희망적인 생각이지 시장에서 유효소득 쓰는 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걔네들은 경제 성장을 그래도 꾸준히 이뤄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두 달만 뛰면 1인 가구면은 한 달 일하면 한 달 놀 수가 있어요. 그럼 걔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짐 싸고 나가요. 다른 나라로.
한번 삥 돌고 옵니다. 노세에서 젊은 노세 한번 삥 돌고 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한 달 투잡 열심히 아르바이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또 한 달 놀고 와요. 그게 좋을까요?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노하우 이게 쌓일까요? 다음 세대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장저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단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베이비붐들, 남자들 아파트보단 단독주택. 왜? 뭐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와이프랑 이격거리 충분히 저기 유지해야 되니까 같은 공간보다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 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자분들 편하게 아파트 살아야죠. 그렇죠? 도시에 도시.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은 집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낚시를 가든 골프를 하든 등산을 하든 남자를 위해서 집을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차도든 분양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소득 차치로 뭐든 간에 이건 나 자체 두고라도 이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슬픈 겁니다. 저는 가능한 와이프랑 같이 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잘 안 돼요. 아주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걸 해야지 그게 매출이 되는 것이지 잘 안 됩니다. 이건 뭐 저의 기준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냥 슬픈 얘기지 하지만 드라이하게 비즈니스 찬스를 보면은 이런 가구를 살살 꼬시면은 집 파셔서 우리가 주시면은 집 2개 줄게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비즈니스 찬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어렵다, 앞이 안 보인다 막 그런다고 하지만은 틈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필요하는 건지 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든 뭐 오퍼를 하든 뭘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죠. 워킹 실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저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곧 실버이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들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제가 배도 나오고 힘도 빠지고 하니까 뭐 다른 건 할 건 없고 뭐 주유소에 넣든 뭐 햄버거를 하든 하고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동네에 마실 나가서 애들 가르치거나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뭐 집사람 같이 어디 가서 뭐 어디 봉사하든 하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워킹 실버들에게 필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지금 저희 없거든. 다른 데 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음식을 사오는 거 훨씬 쌉니다. 여자분들 그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둘이 밥을 먹는데 밥 이외에 다른 음식을 사 먹는 게 싸지 만들어 먹으면 더 비쌉니다. 시간도 그만큼 들고. 그럼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1인 가구 비슷한 형태의 생활 서비스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힘이 없어 다리미질 하면은 다리빨이 안 서요. 그렇죠? 근데 남편 어떻습니까? 줄 2줄이면 화내잖아요. 이거 왜 2줄이야? 이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대리미서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그거를 장착해줘서 집을 팔면은 그 집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장착하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거는 지금 충분히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니즈 창출이 되고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가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선호가 있구나. 그걸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럼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맞춤형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댑터라는 것이 반응을 보고, 어떤 걸 하나 인지해서 가져와서 비즈니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뿌려놓고 리스폰스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피드백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니즈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니즈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창출한, 이게, 어려운데요. 처음에 폭탄주 만든 사람은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뭐 저런 걸 마시고 앉아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폭탄을 창출을 합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스스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거기에 한번 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폭탄 섞이는, 이게 뭐, 배율도 배율이지만 종류도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플라이 사이드에서의 찬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왼쪽은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거든요. 저보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색에 나오는 네모들이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런 찬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에 맞춰서 매크로하게 첫 번째 키워드의 거시경제가 성장과 소득과 고용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매하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규모와 경제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택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택지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 아니다. 그럼 뭡니까? 도시 기능과 도심 재생이라는 얘기죠. 이게 주권이죠. 너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도시가. 우리 도시는 어떤가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뭐 이웃 있고, 뭐 차 있고, 조금 나가면은 상가 있죠. 그렇죠? 상가에 뭐 제가 볼 때는 생맥주집, 김밥집, 수선집, 옷집, 뭐죠? 세탁소, 그렇죠? 어떤 경우는 과일 가게, 구멍가게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전부 답니다. 그게 도시에서는 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없는 것들을 더 주면은 도심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지 하나로 도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가 하나가 도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신도시는 그게 단지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저쪽 가면은 단지 10개가 상가 하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합 개발 나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친환경적인 얘기죠. 기술, 에너지, IT 접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접목되는 것이 저 변수, 저 위험 요인과 이 변수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어떤 소비자 패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니즈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품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계속 되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니즈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따라가는 공급, 어느 한 순간부터는 그 공급에 맞춰가다가 공급 때문에 창출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이제 패션입니다. 패션, 주거 서비스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발하시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금 조달은 수없이 많은 리스크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주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제 민주화와 골목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접목이 될 부분이 있고 접목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특히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야지만이 금융비용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뻔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원이나 그 밖에 있는 거는 도시가 아니고 서울과 수원이 도시라는 얘기죠. 서울과 수원이 지금 여분의 수요를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그를 품고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거기서 최소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직주근접이라는 것이 임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직주근접. 임차인데 직주근접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차장. 강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더 줘야 되죠, 주차장을. 거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주차장을 판과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것이 전부 다 렌트비에 부과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가구들은 소득이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주거 혹은 월세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주차장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주차장. 직주 근접이면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너는 차 가지지 마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혼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는 차 가지지 마. 근데 일부는 너는 차 가지지 마가 아니라 너 차 가지려면은 너 주차할 때 하나 걸러가지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 증명인각이 있습니다. 걔들은 차를 사려면 내가 어디 주차하겠다는 걸 증명을 띄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그 짝두리탕에다가. 그렇죠? 이건 아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거기는 물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한다면 구태여 주차장 팔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주차장을 안 파게 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건설비의 반이 줄걸요. 반이 줄면은 지금 있는 월세 100원이면은 50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수가 창출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현대, 기아, 삼성이 반대할 겁니다. 그 자동차들이. 또 뭐 뭔데 차 못 사게 해. 그렇죠? 큰일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차장을 왜 파야 될까? 편리하죠. 근데 사람들은 편리를 추구하지만 편리한 건 즐기지만 돈 낼 때 시스템이 달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돈 못 냅니다. 분양가 상한제 봤는데 봅시다 한번 뭔가. 열어보세요. 그걸 한다는 얘기죠.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주 근접, 교통, 거기에 추가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입니다. 문화. 가끔 여러분 대학로 가시면은 거기 지나가다가 한 건물에 하나씩은 극장이든 영화든 뭐가 하나 있잖아요. 뭐 하나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 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면은 그 동네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모든 소비들이. 그 소비에 맞춰서.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이 캐나다 퇴장의 여자분이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신데 이분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소리를 쓰냐면은 거리가 살아야 도시가 산다고 합니다. 거리가 사는 것은 상가고 상가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시큐리티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상가 불 꺼져 있으면 가시다 보면 거기가 편하세요? 불편합니다.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고 누군가 앞에서 술 먹고 있으면 그 앞에 누가 범죄가 저질 수 있나요? 못 저지릅니다. 오픈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획적으로는 좋은 일에서 딱 잘라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것이. 직주 근접, 걸어서 가서 샌드위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옆에 문화가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시크릿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시에 살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도시의 용적률을 억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입니다. 그 조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어반 플랜 하시는 분들 저는 혼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를 살자는 것입니다. 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 그렇죠? 서울을 하면 뭡니까? 뭐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얼마 전에 그 왜 윤 모식갱이 대변인 때문에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 코리아로 합니다. 뭐 터지니까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이나믹입니다. 우리는 도시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도시밖에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좀 폄하한 거고 도시가 유일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수 모르는 얘기죠.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버드에 계신 그 도시경제학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저도 같은 경제학이지만 뭐 수식, 통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히스토리만 쭉 썰려 있어요. 되게 지루합니다. 막 읽다가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읽다 보면 뭐 남은 게 뭐냐면은 지금은 복잡한데 뭐 도시는 복잡해야 되나 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복잡하다는 것. 그 속에서 답이 있다는 얘기죠. 복잡해서 내가 너를 관심 못 쓰는 것 같지만 그런 것만큼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남을 신경 쓸 수 있다는 얘기 거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컨셉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책이 그러자 저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생산으로 연결이 되고 생산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모자라는 성장 동력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거기서 나오는 걸 통해서 좀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리컬리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을 제가 주택산업연구원이 있지만 이거는 서브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저거는 파생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거는.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과 복합개발.
지금까지 복합 개발은 대형이었고 모 중심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좀 바꿔보고 상업화되게 하고 좀 장기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패턴화시키고 옆에 있는 거와의 어떤 하모나이즈를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수요할 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주 들어간 것이 바로 임대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업체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 쪽에. 다이와 리빙이 들어와서 지금 KT 에스테이트와 맺어서 KD 리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KT 에스테이트는 K2의 반개회사긴 하지만 무지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예요. 근데 거기에 다이와 리빙이 가지고 있는 임대 관리의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FM, 그 시설관리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관리회사인데 우리관리회사와 일본의 레오팰레스가 합쳐서 우리레오 PMC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관리회사일 텐데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지주가 있으면 지주에게 나대지를 위탁을 받아요. 개발해드리고 임대 수익이 100이면은 지주에게 90을 줍니다. 10은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 있는 자투리탕이 어느 정도의 그 편성만 가지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본은 지하를 파질 않아요. 걔네들은 지하 주차장 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깊숙이까지. 그렇죠? 그게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면 건설비가 택지만 가지고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와중에 내 자금이 필요 없어요. 지주만 오케이 하면은 담보 들어가서 돈이 나와서 건설하고 끝입니다. 우리는 복잡합니다. 지하 뚫어야 되고 뚫다가 도자기 나오면은 다 뒤집어 엎어서 한 4, 5년 동안 찾아야 되죠. 서울시에서 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단순히 한 측면의 사고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보시면 아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밸류 에디드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되게 저도 이거 쓰면서 저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 느낍니다. 이 부가가치라는 게 부가가치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절대로 부가가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 재밌게 봤어. 이거 맛있네. 뭐 좋으네. 편안하네. 그 이상이 느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한 점, 두 점 모이다 보면은 선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면이 된다 보면은 성장 동력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생산성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르바이트 하나 늘린다고 한다면은 청년 실업도 조금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서비스의 이용 복합입니다. 여기 그 부가 개발에 나오는 거 말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혹시 여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왔던 영화가 옛날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더 굿, 더 배드 앤 더 어글리라고 왜 그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 그 리반 클리프라고 나쁜 놈이 하나 나오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물론 좋은 사람이겠죠. 그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사막에서 살아나와서 처음으로 총을 만질 때 총을 5개 쭉 늘어놓고 총신과 리볼빙하는 총 요거 탄약 돌아가는 것과 손잡이를 각각 분해해서 뭉칩니다. 그렇죠? 상품은 4개였었는데 내가 하는 건 여기 요거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총 하나 뽑아냅니다. 그게 융복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백화점 가시면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모자, 뭐 웃돌이, 바지, 속옷, 양말, 신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복합해서 만들어 보려죠. 그럼 백화점식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원래 기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동네에 가면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 주거지가 적합하다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마치 도시가 먼저 활성화되고 기능의 활성화에 따라서 드라이브 되는 것이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게 저도 참 어려운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래야 되네요. 그곳에 가면은 뭐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곳에 가면은. 그래서 주택 단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전부 다 로케이션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다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근데 그 매니지먼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했던 로케이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케이션이 포함된 형태의 매니지먼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토포그래프가 뿌리셔 모든 것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탈길이 있다? 그럼 뭐 겨울에 서비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잘못된다 보면 거기 가면 뭐가 좋더라고 한다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 서비스 전문 막 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심의 그룹이든 뭐 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이 서비스 융복합에 나온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요. 큰일 났네. 정책인데 이거는 읽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그림 좀 복잡한데. 이게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고요. 빨간색 네모가 전세고요. 요 동그라미 요게 매매 거래입니다. 매매 가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 옛날에는 전세나 매매나 거래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패턴이. 어느 순간 전세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전세가 2, 3년 정도 오르시게 또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래량과 매매 가격 변동 패턴은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변동하면은 거래도 같이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는 못 잡는 대신에. 그런 것이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B 정부 때 들었던 정책을 보면은 조세하고 금융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참정부 때도 이걸 써가지고 정부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기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조세는 좋은데 금융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과 거래는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화하니까 올라갑니다. 강화하니까 내려가서 이제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동시에 거래도 없었습니다. 거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금융규제는 원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컨트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규제 강화 기간에 요 하늘색과 빨간색이 대출하고 담보대출의 이 순증이거든요. 계속 플러스입니다. 완화해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했던 것이 원래 목적이 가계대출 억제라고 한다면은 전 실패한 거죠. 대신 가격은 안정시켰지만 거래 동시에 없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금융규제가 그러면 저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시장 상황에 쓸 약이 있고 안 쓸 약이 있는데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시책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냐? 요 선이 바로 금리선입니다. 저 때에 금융당국에서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니까 콘티티 억제하려는 거에 관계없이 대출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금리도 계속 높이 있어야 텐데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죠. 금리를 내렸으면 콘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정책이 이렇게 앞뒤가 혼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으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면서 여러분 전세 어려우시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세 전환이 안 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민간에게는 월세장 온다고 하니까 월세 하십시오. 임대사업을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겨냥하고자 는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간히 중간중간에 성장 말씀을 드리고 내수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지루하실 텐데 저기에 하늘색으로 쭉 계속해서 왼쪽 위에서 오로 쭉 떨어지는 것이 이게 내수 시장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시장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밑에 빨간색이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GDP 성장률입니다. 요거는 수출 성장입니다. 저기 빈색에. 수출이든 GDP든 성장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내수 비중 줄죠. 수출 증가율 줄죠. GDP 성장률 줄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조그맣은 막대 그래프가 GDP 대비 내수 대비 주택건설 투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내수 시장을 계속 줄이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출하는 거 맞습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말했더니 수출해보니까 자동차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고 삼성전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그 막대한 매출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 뭐 좋습니다. 그 재벌이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 누구 뭐라 그러나요? 뭐 했으니 가져가라는 얘기죠. 공장들이 전부 다 외국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그 과실 누가 가져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싼 레이버 포스가 가지고 있는 거에 그 격차를 따먹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R&D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본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내수시장 쪽으로 선회하는 건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부터 자꾸 왜 주택가 쓸데없는 내수를 말씀하시냐면, 내수는 어떻습니까? 주택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수입하는 독일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내란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독일제 가구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본다고 한다면 내수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그래프도 그렇고 이 그래프가 상호적인 뭐 코레이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패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막대 그래프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증가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그렇죠? 내수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총고정자원 형성, 이건 우리나라 총투자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꺾이고 있지요? 요거는 뭐냐면은 GDP입니다. IMF 때 떨어지고 나서 계속 같이 올라오다가 그 밑에 주춤하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얘가 떨어지면 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GDP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빨간색이 주택건설 투자량입니다. 이게 주택건설 투자 가지는 것이 내수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내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과 동시에 간다는 얘기죠. GDP는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 저거는 수출 통해서 오는 것도 꽤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지만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수출이 저러려면 우리 수출 먹고 맞습니다. 수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은 텔레비에 뉴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50을 넘었습니다. 30대 그룹이 가지는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력의 GDP 60%가 되죠. 30대 그룹 없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깡통차입니다. 깡통차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가장 큰 태두가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무도 그것도 보지 임대사업에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스탁 많이 들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금을 하도 많이 써서 그 사람들이 기금을 많이 꼬간 을인데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갑이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 대해서. 재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아니지만 도와주긴 했어요.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 민주화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두드러 잡다는 얘기고 그건 아주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이분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은 가게 내버려 두고 내수를 한번 다지자보자는 얘기가 제 생각이죠. 내수를 다지면 뭐가 좋으냐? 그냥 어제 도배하시던 분이 오늘 도배하시는 겁니다. 지난달에 한 20일 나고 도배하신 분이 이번 달에도 20일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작년에 10번의 이사센터를 움직였다? 5번 이사센터 10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산에는 유난히 가구거리가 많습니다. 그분들 뭐 맨날 바뀌어요. 상호도 바뀌고 가구도 바뀌고 바뀝니다. 그거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표는 건설업과 주택이 가지고 있는 생산 유발과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한 겁니다. 이게 좀 꽤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징의 크기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설업 이 숫자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건설업과 주택은 뭡니까? 기계가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은 데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가야 돼요. 도배할 때 사람이 이거를 사고로 쓸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뭐 라인 깔고 하는 거 다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레이버 포스에 대한 고용 창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용 창출은 소득이고 소득은 소비고 소비는 내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 연결된다는 얘기죠. 저수단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여기는 물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기도 크잖아요. 주택시장에서 우리는 뭘 우려했습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다. 아,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뻥 튀어먹고. 그 시대 지나갔어요. 그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저한테도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에 계속 접목시켜서 너는 뭐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린 조금 더 실리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주택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활기 불어넣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자체 만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화살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서비스 뭐고 다 이제 그건 뭐 없는 얘기로 합시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초과수요 없었으니까 자본이 소멸됐으니까 이제 서비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리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서비스에서 뭐가 없습니까? 자본이득이 없습니다. 자본이득이 없는 주택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수를 통해서 내실화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좋았던 부작용을 느낄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수출 통해서 받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내수로서의 주택시장이나 산업의 가진 특성들, 또 주택시장 내에서 뭐가 있습니까? 건설, 중개, 감리, 뭐 이사, 그 나오는 수많은 것들. 우리나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포함해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엮여서 먹는 사람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이건 숫자 노름이니까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인식을 해서 경제 정책이든 주택 정책이든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택시장 다시 봐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거시가 쪽에서 보니까는 주택을 억제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억제하십시오. 좋은 얘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로스에 대해서 누군가 커버해야 될 텐데 수출이 커버할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칼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뭐 이게 무협지 내용이면 생검과 사검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검과 사람을 살리는 검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쓰면은 그 칼날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것이고, 그 칼을 만약에 전쟁에 있는 장소에 준다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택이 칼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마인드를 바뀔 필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건이 형성됐으니까 그걸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걸 보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 좀 두껍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제 기본 포인트입니다. 3분 추가했습니다, 조금씩.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